약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실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 약점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곧 기회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고통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고 성장과 성공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약점을 감추려 하지도 말고 그것에 저항하지도 마라.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장은 베토벤이 청력 상실이라는 절망 앞에서 어떻게 주저앉지 않았는지, 오히려 그 약점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 힘을 발견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지은이 아서 브룩스.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약점 속에 웅크린 위대함을 찾는 법. 그는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도덕적 청렴함이 그를 살아가게 하고 있을 뿐이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영웅으로서 비운의 삶을 견뎌낸 베토벤의 절친한 친구가 쓴 글이다. 베토벤은 그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1712년에서 1773년까지 살았고 본에서 탁월한 음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손자 또한 어린 시절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빈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로서 베토벤은 당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뒤를 이을 음악가로 여겨졌다. 그는 음악교육자인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요한 알브레히츠베르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제프 하이든에게도 사사했다. 베토벤이 그 시대 최고의 작곡가이자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하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야심찬 젊은 음악가로 그는 20대 후반에 벌써 유명해져 있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는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귀가 울리는 증세에 시달렸다. 베토벤은 30살이던 1801년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 3년 동안 청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오케스트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야지만 연주자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는 악기 연주와 성악가들의 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해가 갈수록 사그라들었다. 그의 귀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다.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사람은 눈이 멀거나 다리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귀가 멀면 어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30년간 그가 쌓아온 위대한 연주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음악가로서의 커리어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유동성 지능은 아직 정점에 있었다. 이는 마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다윗이 1분 만에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 베토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거의 들을 수 없게 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피아노 연주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과는 점점 더 나빠졌다. 건반을 너무 세게 두드려서 피아노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 작곡가인 루트비어 슈퍼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 포르테 구간에서 소리를 잃은 가련한 음악가는 피아노 줄이 굉음을 낼 정도로 건반을 세게 두드려댔다. 가혹한 운명이 장난에 비통함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쇠퇴를 겪는 누군가가 자신이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그것에 대항해 분노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피아노를 망가뜨리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베토벤이 슬픈 결말을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자 그는 결국 피아노 연주를 포기했다. 하지만 작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연필을 입에 물고 그것을 피아노 사운드보드에 닿게 해 소리의 진동을 느껴 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청력이 일부 남아 있었을 때는 그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를 넘어서는 음은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이 2011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토벤이 20대 시절 작곡한 현악 사중주 작품들은 1568Hz 이상의 고음이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40대에 작곡한 작품들에서는 고음의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베토벤은 말년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 작곡이 불가능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의 작곡 인생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섣부른 생각이었다. 그 기간 동안 베토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음악을 작곡해내어 클래식 음악을 영원히 바꾸어 놓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이름과 유산을 남겼다. 완전히 귀가 먼 상태에서 베토벤은 그의 작품 중 최고의 현악 사중주곡인 장엄미사 D장조와 그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작곡했다. 그는 빈에서 열리는 교향곡 제9번 합창 첫 공연의 지휘자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연주가 끝난 직후 베토벤은 자신이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단원 중 한 사람이 베토벤의 몸을 뒤로 돌려 역사상 최고의 곡이 될 그의 작품에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관객들은 그가 환호를 느낄 수 있도록
무대를 향해 모자와 스카프를 던졌다. 사실 베토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퇴보하는 상황에서 더 독창적이고 뛰어난 음악가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상식과 어긋나게 들린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인 것만은 아니다. 청력이 쇠퇴함에 따라 그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작곡 스타일의 영향은 덜 받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창조해내는 음악의 영향은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듣고 있으면 스승이었던 하이든의 음악이 떠오른다. 반면 후기 작품들은 너무나도 독창적이어서 베토벤은 지금까지도 낭만주의 시대를 연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다.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대가 액투르 베를리오즈는 베토벤은 음악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었다 라며 소리를 잃은 작곡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청각장애가 베토벤에게 안겨준 예술적 자유에 그가 아주 감사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나는 베토벤이 청력 상실을 슬퍼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상상이 간다. 그가 사랑한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베토벤의 급진적인 작곡 스타일이 사후 수백 년 동안 그가 진정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받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래도 어쩌면 조금은 짐작했을지도 모르겠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의 일부 수절을 합창곡으로 삽입하며 환희에 차서 끝을 맺는다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광채여, 우리는 광휘에 취해서 빛이 가득한 신전으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토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약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쇠퇴는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깨어나는 때라는 것. 청력을 잃어가며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베토벤은 대신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완성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수많은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